김용민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자랑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아이튠즈 팟캐스트 개편 하루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 팟빵 순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더 열심히 다니는 용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1부 유인태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이번에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엽기 수석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유인태 전 의원 걸쭉한 입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주말에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이야기, 정치와 영화의 절묘한 만남, 오동진 영화평론가도 2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103.5, 부산 105.7, 창원 90.9, 그리고 진주도 오픈했습니다. 98.7 러브 FM으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토요일 1부는 우리 정치사의 명장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너명은 응답하라 1987. 네, 1987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사건부터 오늘의 역사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치사의 한 장면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거침없는 화법, 엽기수석이라는 깜찍한 별명의 소유자, 하지만 정치의 미래,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계신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또 한 분 계십니다. SBS 보도국의 베테랑 원희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네, 자, 응답하라 1987 저희가 이런 소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 잘 다루셨어요. 예, 1987년에 우리 두 분은 뭘 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 87년을 기억 못합니까? 87년 또 민주화 운동, 직선제 개헌 투쟁,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가 또 이제 있었던 우리 곁에서 떠났던 그런 해인데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대목 구경하러 다녔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길거리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수석님은 그때 예. 민주화 투쟁에 이제 일선에 쓰셨던 분이고. 민취협 멤버셨습니까? 아니요, 민취협은 정치인들이 하던 거였고 저야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예. 그래도 또 유신 시대에 또 민주화 운동 벌이시다 고초를 겪기도 하셨는데 그럼 그 상태는 어떻게 이른바 국민권이 회복되던 그런 때였습니까? 그죠. 공민권이라고 애매하네. 투표권은 있었고요. 예. 여권은 안 나왔고. 여권은 안 나왔고. 그래서 해외는 못 나가고 그러던 시절. 절반의 국민이셨군요. 우리 원희디 노설위원님은요? 저도 출국 금지 상태였었어요.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를 87년 1월 달에 갔는데 87년 6월 항쟁을 군복을 입고 쳐다봤네요. 그래. 북교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네. 군에서 멸사봉공하셨고요. 네. 자, 우리 유인태 의원님 정치쇼에서 제가 모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한국 정치의 맥을 제대로 짚으시는 분이시고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유인태 의원님께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오겠느냐라고 작년 1월 초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예측을 안 했을 시점이었는데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대모사를 제가 잠깐 잘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유인태 의원님이 겪어본 사람 평은 잘하시다고 제가 옆에 보니까 사실은요. 정무수석, 엽기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별명 저희가 붙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정무수석 계셨던 시절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저희가 정무수석실이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의원님? 그 청와대 그 비서동 2층에 있었어요. 요즘 후배들 들으면은 조금 속상한 얘기 좀 하면은 저희 때는 이렇게 패찰 달고 춘추관에서 그 담장 넘어가지고 비서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요. 시간 정해가지고. 그럼 가면 기자들이 어디 가겠어요? 정무수석실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이고 이렇게 모퉁인데
거기 저 창문 열고 우리 저 수석님이 담배 딱 피면서 이제 전국을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딱 받아 듣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다음에 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안 돼. 뭐 딱 그러면은 영락 없는데 최근 들어서 반기문 총장 얘기 나왔을 때 대선 후보로서 딱 평가하시는 걸 보고 살아 있네. 우리 수석님. 나 느꼈어요 그때. 이 촉이 대단하세요. 우리 유인태. 그때 그런 거 느꼈어요. 저희가 봉숭아학당이라고 오죽하면 그랬어요. 딱 가가지고 수업 받는 학생들처럼 기자들이 볼펜 들고서는 딱 있으면은 느릿느릿하면서 뭐 한마디 이렇게 던져줘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기사였죠. 네, 그 시절 기자들의 벗이었어요. 우리 저 유인태 의원님이. 기자들이 아니라 짐승들이죠. 또 그러신다. 또 시작이다. 또 이제 만나니까 또 시작됐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엽기수석이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될 확률 100만 분의 1이래매요. 뭐 하여튼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때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예. 자, 1995년 당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민선 1기 자치단체장을 선발하던 때였고 서울에서는 조순 시장 그분이 당선되던 때였고요. 그때 유인태 의원님은 어느 캠프에 계셨습니까? 저야 뭐 당연히 그때는 저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어요. 14대 국회의원이었어요. 네. 서울 지역에. 조순 시장을 탄생시킨 주역이었죠. 그때 유인태 의원님은 그 이제 DJ의 이제 명을 받고 조순 시장을 만든 주역이었고. 그렇죠. 뭐 그렇진 않고 전 동교동이 아니라 주역들은 동교동이 주역이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조순 시장 만들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하면서 또 크게 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복귀는 그 후에 하신 게 아니라 조순 시장을 김대중 전 총재 그땐 총재 아니시지만 김대중 전 총재가 영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가셨지만 조세영 의원이 원래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순 그 교수하고 조세영 씨하고 경선을 하죠. 경선을. 근데 뭐 그때는 완전히 동교동이 지지하면은 뭐 하나만한 경선이니까요. DJ가 내세우면 하는 거죠. 근데 신의 한 수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산신령이라는 그 기자들의 별명, 그다음에 그 당 유행했던 그 대만 미드, 포청천, 조순 시장, 이거 뭐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근데 조순 시장이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제 당선되던 97년 대선에서는 또 저쪽 당에 가서 이회창 후보를 밀지 않았습니까? 대선 후보로 가신 원래는 거니까. 꼭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뭐 이쪽의 후보로 좀 추대를 해보려고 제3의 후보로 추대를 해보려고 뭐 그 일을 하는데도 저도 좀 뛰어다니고 그랬죠. 95년 지방선거 기억이 납니다. 당시 민주자유당 민자당에서 정원식 후보 국무총리 지냈던 정원식 후보가 나왔었고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또 출마해서 빅매치였죠. 그러니까 총리, 부총리, 대선 후보 이 정도 급들은 돼야지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정도로 일기 선거였기 때문에 치열했었죠. 결국은 이제 DJP 연합이 밀었던 이제 조순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취자나 저 기억나는 95년 민선시장 일기 그러면 생각나는 건 사실은 삼풍백화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현역 시장은 그 기억나시죠? 최병렬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막 현장에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당선자는 조순 시장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조순 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요즘 많이 듣던 구호잖아요. 조순 시장 실제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셨었어요. 자, 조순이라는 인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부 출범했을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런 YS와의 대척점 때문에 이렇게 차출한 겁니까? 그건 김대중 총재가 하시지 뭐. 전 동교동이 아니라서 그런 건 몰라요. 공천을 김대중 전 총재 영입을 해요. 그렇죠. 말이 영입이지 이제 딱 찍어서 이제 공천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워낙 셌어요. 그렇죠. 무서웠던 건 정원식 여당 후보인 정원식 후보가 아니었었고 무서웠던 건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였었죠. 사실 92년도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또 그 전으로 또 CF 무균질 우유 이 CF도 찍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죠. 그 이제 양반이 그 바바리 코트를 주로 입고 다녀가지고 그걸 우리 때는 그 바바리 현상이라고 그래. 바바리 코트. 이번에 뭐 안철수 현상처럼 일종의 바바리
네, 코트.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양김이 87년에 결국 분열을 하잖아요. 예, 예. 이제 거기에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네. 서로. 그러고 나서 이 특히 95년은 또 YS가 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예. 진영을 바꿔가고 그러니까 87년에 그 어떤 6월 혁명 시민혁명의 어떤 그 열광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식고 뭐 그 처음에 13대 국회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전반에는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예, 예. 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 네. 그 뭐 전부 국회에서 모든 걸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랬는데 3당 합당 이후에는 이제 국회에서 뭐 예산 아니고 한번 몸싸움 하고 뭐 두드리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예, 예. 굉장히 실망할 때 가령 이 정치 불신이 그러니까 그 91년 이후에 예, 예. 굉장히 증폭이 됐을 때 어느 진영에도 양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던 이 뭐 박찬종 뭐 이 정치 불신이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현상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게 한참 지나서 한 저 20몇 년 후에 또 나타난 게 안철수 현상이에요.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그 정치 불신이 고조되면 뭔가 이 뻘밭에 안 있고 이 저 뭐야 구름 위에 신선처럼 예. 이 떠 있는 사람에 대한 신기루 현상이 있어요. 2007년에 문국현 현상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 같아요. 맥락인 같은 거죠. 맥락인데 예. 이제 그만큼 막 크진 못했죠. 예. 그 두 개에 비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 저 당이라는 건 무리당자인데 예, 예. 그 무리를 이루고 어느 정도 세를 형성해야 되는데 네. 뭐 계속 사람이 같이 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치를 접는 게 뭐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죠. 또 우리 저 수성님한테 또 혼날 또 반론을 또 제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안희정 파문 때문에 결국은 싸움은 박원순 안철수 싸움이 빅매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돌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상황만 놓고 보면 95년 상황 보세요. 여도 싫고 야도 싫고라고 하는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40%가 넘었잖아요. 그때 결국은 그 박찬종 후보가 그 바람 타고서 쭉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순 후보가 그때 이겼던 거는 네. DJP 연합 공천 사실상의 JP의 안목하의 DJ가 아니죠. 찍었기 그건 때문에 지금 잘못 알고 계시요. 짐승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DJP 연합 이후라는 게 아니고 DJP 연합은 97년에 된 거고 그렇죠. 조순 후보가 선거 치를 때 95 년이에요. 95년이에요. 이때는 예. JP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충청권 표가 중간에 있었던 충청평 표가 결국은 저희 박찬종과 이 저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순으로 몰리면서 42%가 됐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 후보에서 42% 얻었지 않습니까? 조순 후보가. 그게 DJ표, 이른바 호남표만 가지고 42% 됐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도 JP가 YS하고 결별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는 뭐 저기 JP는 뭐 전혀 조순 시장을 뭐 따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않았죠. 네, 그러진 않았죠. 당시 예. 자민련에서 무슨 후보를 낸 충청권 표가 갈 데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제가 없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안철수 자체가 이제 죽은 카드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와봐야 뭐 소용없다. 몇 표나 얻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망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인가요? 지금 좀 이 정치를 시작하고 네.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예. 이 정치에는 이 적응 못할 사람이다. 적성이 안 맞는다. 다시 그 자기 원래 가서 뭐 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하고 자기 큰일 났네. 그게 아이고 우리 수성님한테 낙제점 받고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큰일 났네. 저는 이 잘못 들어왔다 이 뻘밭에 뻘밭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 우선 보세요. 그 정치 시작할 때 뭐 멘토가 300명이니 하던 분들 중에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네, 그건 그래요. 예, 주변에 사람이 그 후에 젊은 참모들도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우선 네. 당장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핵심 참모들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 실은 기성의 어떤 그 정치 문화에 네.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네. 아니지만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구실 체질이라고요. 혼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맞지. 그럼 대표님, 예. 그럼 의원님, 그 정치 근육이 부족하다 이 말씀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라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결핍이라고 보시는 부분과 오늘 주제가 예. 뭐 안철수 아닌데 예. 아니 뭐 나온 김에 나온 김에 괜히 뭐 그것도 제가 하면 험한 말 많이 나오니까 이번 통합 과정도 보세요. 예. 저 별로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통합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뭐 극중주의니 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죠 그런 게 아니라 가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우선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저만한 득표를 한 거는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저렇게 의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 호남에서도 원래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그 지방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찍었고 오히려 저 장노년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쪽에 그 호남에 대해서 좀 홀대했다고 하는 뭐 그 표를 얻어가지고 국민의당도 탈당해서 나가서 성공을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총선에서 이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3당을 이만큼 성공을 했다고 굉장히 거기에서 또 한번 업도해가지고 그 자부심을 갖는데 그 지지층이 전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지지층과 그때 국민의당을 찍어줬던 지지층은 애초에 안철수 지지층이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고 있다. 그 다 바뀌었죠. 우선 국민의당 저 호남에서 될 때 우리 당에 뭐 거기다 호남 후보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지방선거 때 조사를 해보면 젊은 층이 전부 그때 그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안철수 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호남에서 그때도 이미 2배, 3배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앞섰어요. 근데 그게 전부 젊은 층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후에 총선에서 그때는 결국 민주당과 안철수 이제 대표가 합쳤잖아요. 김한길하고 합쳐 지방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2년 후에 그 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안철수 공보다는 박지원 공이 더 커요. 그렇군요.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구도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선수를 아예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 구해도 지리멸멸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될지 어느 후보가 될지 경선을 거쳐야 되겠지만 뭐 경선이 본선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선거 구도가 돼서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밖에 눈에 띄는 후보가 없다면 40% 넘는 이른바 중도 보수표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안철수밖에는. 그런 구도로 봤을 때 안철수 카드가 유효하다라고들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원희지 논설위원님은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지금 뭐 안 한다는 거잖아요. 말로는. 뭐 후보 자체를 안 낼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후보가 없으면은 안철수 말고는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표가 없다. 차마 나는 박원순 후보가 됐든 누가 됐든 민주당 후보는 싫다라는 사람들이 한 40% 정도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 표가 갈 데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분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유인태 의원님은 한번 예측해 주시죠. 이번 지방선거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아직 후보가 뭐 정해져 누가 나올지 경선도 안 끝나고 했는데 뭐 저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건 뭐 그러니까 안철수 박원순 대 안철수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지금 그리고 거기에서 안철수 대표가 좀 유의미한 표를 얻는다고 해도 뭐 되기는 어려울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쭉 그 2011년간 7년간 이 행보를 봤을 때 지금 잘못 짚었다.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하여튼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계속 내리고 계세요. 우리 수성님은. 실망입니다. 이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역대 서울시장 선거 한번 좀 쭉 살펴보고 있는데 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민선 1기 시장이 선거를 통해서 결정됐을 때 조순 시장이 됐단 말이죠. 민주당 소속으로. 2회가 이제 1998년이죠? 98년 맞아요. 98년 맞아요. 고건시장 될 때. 그때는 이제 DJ가 이제 그 고건시장을 영입을 해서
재미를 많이 봤죠. 그때 저 상대가 최병렬 전 시장이죠. 그렇죠. 최병렬 대 고건 싸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3회에 이르러서 2012년 월드컵 시즌과 맞물렸을 2002년. 때, 그때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당 후보가. 김민석 30대 기수론 기억납니다. 네. 1회, 2회는요 민주당 계열의 민주당과 새정치국민회의의 후보 외자지요 조순 고건 맞아요.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자 그런데 이 지지층들이 어디로 가고 3회부터 한나라당 강세가 나왔는지. 3, 4, 5. 근데 이건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5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가 대통령 임기 초에 치러지느냐 후반부에 치러지느냐. 대개 국회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조선 시장이 된 95년은 YS 말기예요. 뭐 소통령이 뭐 감옥에 가고 그때는 그 지게 돼 있어요.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28%였어요 그때. 그리고 98년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해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 시기 2월에 있었죠. 2월에 있고 이 IMF에 뭐 금모으기 해가지고 IMF를 잘 극복을 하고 있다고 김대중 대통령 인기가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되게 돼 있고. 이명박 시장이 될 때 김민석 후보하고 붙을 때는 뭐 삼홍인이 해서 우리나라 하여튼 뭐 될 것도 없이 대통령 임기 말엔 전부 대통령 바닥으로 갔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사실상 임기 마지막 그 2002년 선거는 뭐 서울시장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폭삭 망한 선거고 말 그대로 폭망했죠. 폭망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06년 2006년은 저 노무현 대통령은 뭐 처음에 한 몇 달 빼고 나서는 뭐 허니문도 없이 계속 지지율이 아주 안 좋았거든요. 오세훈 강금실도 뭐 너무 허망하게 끝났어요. 2006년 선거도 그거는 야당한테 가게 돼 있었던 그때 선거죠. 이제 전북지사 말고는 열린우리당이 당선된 데가 없어요. 광역시장에서. 그래서 여루당이 그때 아주 진짜로 말 그대로 폭망했죠.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을 표방했는데 전북 정당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좀 참담한 선거였고 또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칼 테러 대전은요. 이거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지방선거 끝나버렸죠. 그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안 했다. 지어낸 얘기다. 그리고 이제 2010년 그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반을 막 돌아섰을 때예요. 근데 뭐 어쨌든 그때는 이제 대신 한나라당이 상당히 진 선거죠. 패배한 선거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하고 경기지사는 먹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뭐 서울의 구청장이니 저 시의원 이거는 뭐 저 야당이 뭐 거의 기초단체장하고 기초의원은 뭐 야당이 다 싹쓸이를 했었죠 그때. 그리고 제 6회 지방선거는 2014년 임기 초였는데. 그때 세월호 참사가 있어서였는지 뭐 여당이 프리미엄을 보지 못했습니다. 초가 아니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2013년 2월에 13년 2월이면 1년 반 정도 이제 지난 거죠. 중반이라고 봐야죠. 중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 인기 좋은 거는 1년을 못 가요. 대개 보면. 자, 그렇다면 얼추 이번 선거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은 올해 2월에 새 대통령이 나왔을 테고요. 그렇다면은 새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아무래도 강세를 띌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 지지도 하고 대충 같이 간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70% 정도 유지하고 있고 남북 관계 잘 풀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 지방선거 뭐 지금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래가지고 치르겠느냐는 거고요. 아니 정치인들 움직이는 거 보면 딱 알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정치인들이 당 대표가 다니면서 후보 좀 나오라고 이렇게 구걸하는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전부 다 저 왜 공천 안 주냐고 난리가 나야지 정상인 건데 지금은 아무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치 지형은 이제 매우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변수는 많이 생기네요. 지금 뭐 미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충격파는 좀 이래저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이것은 향후 총선 또 대선을 예측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역대 지방선거 결과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원일이 SBS 논설위원 그리고 유인태 전 의원과 함께 응답하라 1987 역대 지방선거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토요일 2부 순서는 뉴스보다 떠오른 그런 영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오동진 영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인터넷 방송에서 뵙다가 아니 저는 뭐 늘 잘 듣고 뭐 예. 이러고 있으니까 예. 네, 항상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격상된 무대에서 만나게 돼가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품격을 차려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좀. 이 거친 말 같은 것도 이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네.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품격을 차리고 그래서 오늘 양복 입고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오동진 평론가님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소개해 드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본 지 좀 꽤 됐는데 예. 아마 얼마 전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 후보로 올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라는 영화고요. 아, 플로리다. 네, 프로젝트. 미국의 주 이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지아주 밑에 있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시가 플로리다가 사실 남한 면적이 한 2배쯤 되고요. 굉장히 크죠. 네. 그 끝에가 이제 쿠바랑 접경이죠. 예, 쿠바에서 아바나에서 그 플로리다 해변까지 한 40분? 오. 네. 부산 대마도 뭐 그런 간격이죠. 그러니까 비행기로 그러겠죠? 아니요, 배로요. 배로? 네네. 굉장히 가깝죠. 오야. 네. 그러니까 이제 쿠바에서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가는 그 구역이기도 하고. 네. 미시시피가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주로. 플로리다. 예. 그러니까 미시시피는 왼쪽에 이제 제가 지금 미시시피라고 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플로리다가 저소득층이 네. 많이 사는 동네로. 저소득층이기도 하지만 그 계층 간 격차가 심한 곳이죠. 왜냐하면 이제 양극화가. 그렇죠. 휴양지니까 예, 예. 미국의 부호들이 그 플로리다에 많이 뭐 별장이든 뭐 또는 여러 가지 콘도미니엄이든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안에서도 그렇게 휴양지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플로리다 프로젝트고요.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오른 윌리엄 데포가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면은 디즈니 월드가 있는. 그렇죠. 네, 네. 그게 올랜도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플로리다의 주요 도시가 이제 템파, 뭐 올랜도 뭐 이렇게 이제 아마 이 도시 이름을 떠올리시면 금방 거기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 주요한 도시가 이제 올랜도인 거죠. 예, 그리고 예, 예. 올랜도에 그 디즈니가 있고 바로 이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플로리다의 그 월트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월드를 만들려고 했었던 그 프로젝트 이름이죠. 1960년대에. 네. 그렇군요. 뭔가 부동산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플로리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 간 격차가 많이 심해지고 예. 홈리스가 양산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예. 똑같은 이름 플로리다 프로젝트 똑같은 이름으로 홈리스를 구제하는 어떤 그 정부의 정책, 연방 정부의 정책이 시행이 됐는데 예. 그게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가 완수된 것은 아니죠. 네. 여전히 그 플로리다에서는 뭐 지금 미국 전역도 마찬가지고 예. 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계층 간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돼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특히 이제 플로리다는 말씀드린 대로 휴양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더욱더 노골화돼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예. 영화는 겉으로는 뭐랄까요 굉장히 동심이 가득하고 순수하고 예. 무지갯빛의 어떤 그런 채색감을 갖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영화를 보면 이게 겉으로 보이는 외양과 달리 네. 다른 이면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천진난만함, 순수함 네. 여기에 대비되는 욕망.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것에 뭐랄까요 그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요소들 뭐 문제들 이런 것들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얘기가 이렇습니다. 이제 디즈니 월드가 있으니까 예. 거기는 이제 뭐랄까요 그게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쓸어 가는 데잖아요. 그렇죠. 디즈니 월드 가서 많이 즐기러 가니까. 근데 큰 길 건너편에 사실은 그 또 하나의 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콘도는 사실은 그렇게 화려한 테마파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재개발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구역인 거죠. 우리도 그런 그 공간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콘도미니엄인데 일종의 그 우리 장기 투숙 여관 같은 곳이에요. 저소득층이 뭐 월 얼마 예. 내지는 주 얼마 하루에 월세 얼마. 전세 살기도 힘들어서 네, 아예 그래서- 여관에 장기 투숙하는. 그렇죠. 그래서 네. 하루에 34달러 그 정도를 내고 사는 거죠. 거기서 살고 있는 모녀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녀는 특히 엄마는 이제 미혼모고요. 싱글맘인데 네. 어린 딸아이를 키워가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제 직업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삶이 그렇게 간단치 않았던 그런 여성인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이른바 그 홈리스에 버금가는 어떤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이 디즈니 월드와 대비해서 플로리다의 어떤 그런 총천연색의 어떤 그런 색감과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예. 그 플로리다가 오렌지 카운티잖아요. 그러니까 감귤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로리다의 그 영화 속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예. 그 무슨 패스트푸드나 이런 그 업체가 그 모양이 귤 모양이에요. 예. 그 전체 건물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부감으로 보면 예. 예수의 전당이 조선시대 갓처럼 그 패스트푸드나 뭐 이런 그 건물들이 다 이렇게 귤 모양으로 돼 있어요. 수원에 가면요. 네. 그 화장실 박물관이 있는데 아하. 건물이 변기 모양입니다. 건물이 예. 그게 이 심재덕 시장이 전임 시장이죠. 지금 네. 고인이 됐는데 네. 이분이 이 화장실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 이제 사절을 그렇게 공원으로 변기 공원으로 역설적으로 예술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플로리다는 그것에 그 역설이 또 있는 거예요. 감귤하면 뭔가 달콤하고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고 예. 오렌지빛 그런 인생이 생각나고 이런 건데 예. 실상의 삶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모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또는 그 하루하루를 하루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큰 호텔 앞에 가서 예. 날품팔이도 하고요. 그리고 호객행위도 하고. 호객. 네. 그리고 사실은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역시 이제 또 그 맞닥뜨리게 되는 얘기가 이제 예,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예,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예, 지난한 삶인 거죠. 그런 예, 얘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럼에도 예, 예.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역시 삶의 어떤 의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예, 예. 이 모녀의 삶을 통해서 보면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가 그 굉장히 지금 그 트럼프 시대에 그 상징하는 바가 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트럼프는 미국을 강고한 미국, 아주 강경한 미국 네. 그리고 예전에 강국을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부자의 나라로. 부자의 나오는 나라로. 거죠. 예. 근데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부자가 모든 사람들이 비교적 혜택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예. 자연스럽게 떠올려지게 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를 만든 션 베이커의 의지가 좀 그 연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션 베이 감독. 네, 션 베이커인데요. 예. 이 션 베이커가 사실은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은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좀 소수자의 얘기들 또 극단적으로 좀 그 밀려 있는 소외계층의 얘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감독입니다. 예. 선댄스 영화제 등등을 통해서 많이 소개됐던 감독이죠. 네. 네. 아이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네. 순수한 시각으로 말하자면 욕망 가득한 검은 네. 세상을 바라본다. 사실 그 계층적으로 좀 밀려 있는 그런 네. 집안일수록 아이들이 사실 놀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길가로 몰리는 거고요. 아이들을 아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에서 불 피우다가 그렇게 네. 예, 그렇죠. 네. 죽은 아이들도 있었고요. 예. 이 영화에서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위험한 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네. 그 아이들이 그 어떻게 보면 보호받지 못할 때 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디즈니 월드, 플로리다 뭐 이래서 웃음 가득하고 네. 굉장히 뭐 햇살 가득한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만 그 이면의 어두움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플로리다에 트럼프 대통령 별장이 있더만요. 그렇죠. 네. 그게 아이러니예요. 네. 의도한 건 아닐까요 혹시? 아마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리다가 그렇게 계층적 격차가 가장 심하게 노골화되어 있는 어떤 지역이라는 것, 그것이 네. 아마 감독이 이 지역에 주목하게 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헌정 영화라고 네. 별칭을 안 볼 붙이고 것 같아요. 싶네요. 근데 트럼프가 트위터하느라 바빠서. 네. 예, 예. 영화를 잘 안 보는 대통령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영화 얘기를 예로 들은 걸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버락 오바마는 그래도 영화인들과 굉장히 뭐 스킨십도 있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그 캠프 데이비드 별장 갈 때 꼭 무슨 책을 들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예. 트럼프는 문화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할리우드가 계속해서 좀 공세적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할리우드가 네. 그 배우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지 않지 않습니까? 90%죠. 90%. 네. 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할리우드 배우들 가운데서도 간간히 네. 워렌 비티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치와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할리우드가 이게 창작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보면 검열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표현의 자유를 좀 약간 억압하는 어떤 구조의 정치인들과는 거리가 있게 되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공화당과는 늘 일정 정도 거리를 둬왔던 것이 사실이죠. 예. 네. 여기 나온 배우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윌렘 데포는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정치 성향. 당연히 이제 이쪽이죠. 이쪽이요. 네. 그 부산 영화제에도 왔었어요. 윌렘 데포는. 그리고 윌렘 데포 같은 배우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한국을 굉장히 잘 알고요. 냉장고에 항상 김치가 있다. 김치를 먹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음식 문화를 알면 네. 그 나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처럼 한국의 분단 상황 뭐 등등 여러 가지 정책 현황들을 잘 알고 있어서 역시 배우는 많은 것들을 알수록 좋은 연기를 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배우고요. 저는 짜장면 좋아하는데 왜 중국어를 잘 모르죠? 우리 짜장면이잖아요. 그게. 짜장면이 중국 음식이 중국식 아니었습니까? 아니니까. 네. 우리식 짜장면이니까. 네. 한국 상황만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모녀 역할로는 아마 여러분들 좀 생소한 배우들이고요. 브루클린 프린스라는 아역 배우 그리고 브리아 비나이트라는 엄마 역할을 맡은 배우인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연기 경력이 별로 없는 모녀가 이렇게 훌륭한 연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연출이 뒷받침됐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그 감독의 어떤 연출력에 따라서 배우의 연기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특이한 영화인데요. 레드 스페로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소설이 있고요. 첩보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첩보 소설 동명의 첩보 소설도 워낙 유명했던 제이슨 매튜스라는 그런 작가가 썼는데 아마 이런 첩보 소설류를 좋아하시는 광팬들이 있으시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SF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런 분들한테는 레드 스페로가 굉장히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게 언제 영화로 만들어지느냐 하다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할리우드의 스타 배우인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이 60년대는 아닌데 배경이 가까운 과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바로 현재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소 냉정기의 얘기를 그린 것 같은 그런 첩보 드라마입니다. 레드 스페로면은 빨간 참새입니까? 네, 빨간 참새인데 이게 드라마 속에서는 러시아의 제4 군사 첩보 훈련 기관이에요. 제1, 제2, 제3 이렇게 있는데 이 제4는 쉽게 말씀드리면 마타리를 양성하는 곳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마타리는 뭐 남자에게 접근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빼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마타리 하는데 그 심부름센터 이름이 마타리였어요. 마타리. 저 많이 봤어요. 예. 이 제니퍼 로렌스가 그런 교육기관에서 양성된 첩보원이고 그리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파견이 되는 거죠.
이런 그 마타리 같은 첩보원들을 레드 스페로라고 이제 집합 명사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다페스트에서 미국 CIA 요원인 내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첩보원을 만나게 되고요. 이제 이른바 이제 지적 퍼즐 게임이 시작됩니다. 뭐냐면 첩보원끼리 이제 연애를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상대방이 내가 첩보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거기에 국가 간 이익이 충돌하고 첩보의 내용들이 중첩되고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첩보 영화이긴 하지만 미 러시아 간의 뭐랄까요 그 고도의 예. 첩보전과 함께 예. 그 고도의 어떤 국가 간 어떤 충돌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외교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레드 스페로입니다. 네.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이런 설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네. 이걸 보고 있으면 예. 이른바 그 위에서는 충돌하지만 예. 밑에서는 끊임없이 뭔가 교환되고 있고 예. 예. 거래되고 있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국제관계의 기본이다. 네.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첩보원들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크다. 그게 60년대 미소 냉전 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대사가 나와요. 냉전은 끝나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요. 냉전은 다만 나뉘어져 조각조각 돼서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네. 아직 냉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착각하지 마라. 네. 사실 냉전이 네. 지배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네. 대한민국 땅에서는 또 분단을 정치의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냉전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냉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계속 활용되는 한에는 네.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 그것이 꼭 미국과 러시아 간이 아니더라도 냉전의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류의 영화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재미있다는 거예요. 재밌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네. 전직 스파이가 쓴 첩보 스릴러 그렇죠. 소설이 아까 원작이라고. 말씀드린 제이슨 매튜스가 예. 이쪽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는 뭐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외국에 특히 이제 미국 그 각국의 주재 대사관이라든가 러시아의 주재 대사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뭐 예컨대 미국의 CIA 출신 뭐 소속이거나 그러잖아요.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제이슨 매튜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교관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첩보원의 역할보다도 소설가로서의 재능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외교적 지식을 이 소설에 펼쳐 보이고 있고요. 영국의 존 르카레라는 그 외교관 또는 첩보원 출신의 작가가 굉장히 많은 소설을 써서 영국에서는 이제 그 경 소리를 듣거든요. 예. 존 르카레 경이라는 소설 그 소리를 들을 만큼 뛰어난 작품을 많이 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아주 옛날 영화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리차드 버튼 주연의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 뭐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 존 르카레를 잇는 그 새로운 작가가 이제 제이슨 매튜스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주인공 역할을 한 제니퍼 로렌스 네. 그리고 감독, 네. 감독 역시 네.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 네. 예. 이 두 사람이 나오면은 뭐 이건 믿고 본다. 네. 이런 입장을 얘기하셨어요. 그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이 그 케이블 TV나 또는 공중파 TV에서 종종 하는 콘스탄틴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예.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프란시스 로렌스죠. 그리고 헝거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헝거 게임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헝거 게임에서 그 여배우로 캐스팅했던 제니퍼 로렌스를 이 영화 레드 스페로우의 여 주인공으로 데려온 거죠. 다만 그 원래 작가 제이슨 매튜스가 쓴 소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미니카라는 그 여자 주인공과 내시라는 남자 주인공이 좀 비율이 비슷해요. 비중이 비슷한데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제니퍼 로렌스의 비중을 키워서 여성의 시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니퍼 로렌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비중을 좀 더 늘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영화가 이제 오락적인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커야 된다. 액션, 추격전 이런 거.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레드 스페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액션 추격전도 있습니까? 사실은 이 영화는 그 첩보원을 양성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지독해요. 예. 그런 그 등등의 장면들을 굉장히 묘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청소년 관람 불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15세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표현 수위가 일정 정도 약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네. 왜 그럴까요? 뭐 좀 이른바 야한 장면이 많아서인가요? 아니면은 사실은 그 첩보원 양성 과정이나 첩보원들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등등의 이제 그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일부 몇몇 장면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를 하는 거죠. 미성년자 관람 불가랍니다. 네, 그렇죠. 예.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예. 근데 미성년자 때 관람 불가 영화 안 보신 건 없었잖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다 봤다 그러면 네. 또 이게 또 논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제가 또 안 볼 수도 없고 뭐 볼 수도 없고 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사실은 그 KBS 명화극장 세대이기 때문에 정영일 선생께서 돌아가신 정영일 선생께서 보여주신 영화는 어렸을 때 다 봤습니다. 예컨대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 같은 영화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죠. 근데 그건 극장에서 본 게 아니에요. KBS 명화극장을 통해서 봤으니까 뭐 제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송이니까 보게 된 거죠. 방송사에서 다 또 걸렀겠죠. 사이코는 아무래도 이제 욕실 살해 장면 같은 샤워 신 같은 것들은 이제 KBS 방영 당시에는 좀 커트했죠. 네. 방송은 아무래도 좀 일정하게 심의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자, 우리 영화 평론가께서 추천한 액션 추격전이 있는 영화 레드 스페로우. 레드 스페로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랄까요? 영화 평론가들이 소개하기 좀 부끄럽잖아요. 뭐 액션 추격신 나오는 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대중 영화라고 하는 것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아주 그 뭐랄까요 이렇게 무겁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또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은 마음으로. 재미있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인데 영화는 때로는 사람들 좀 쉬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상상 속으로 좀 몰아가기도 해야 되고 현실과 좀 떨어져 있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레드 스페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을 때 적격인 영화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예술성 있는 영화 또 대중성한 장면들이 많은 대중적인 영화 한 개씩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오늘 재밌었습니다. 다음 주에 뉴스보다 영화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 5분 SBS 러브 FM을 통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자랑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아이튠즈 팟캐스트 개편 하루 만에 1위에 올랐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 팟빵 순위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더 열심히 다니는 용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일부 유인태 전 의원이 출연합니다. 이번에 성대모사 가능합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엽기 수석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는 유인태 전 의원 걸쭉한 입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주말에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이야기, 정치와 영화의 절묘한 만남, 오동진 영화평론가도 2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103.5, 부산 105.7,
창원 90.9 그리고 진주도 오픈했습니다. 98.7 러브 FM으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정치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토요일 1부는 우리 정치사의 명장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너명은 응답하라 1987. 네. 1987년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987년 이후 사건부터 오늘의 역사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치사의 한 장면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거침없는 화법, 엽기수석이라는 깜찍한 별명의 소유자. 하지만 정치의 미래,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계신 유인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또 한 분 계십니다. SBS 보도국의 베테랑 원희디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네. 자, 응답하라 1987 저희가 이런 소 제목을 달았는데 제목 잘 다루셨어요. 예. 1987년에 우리 두 분은 뭘 하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그럼 87년을 기억 못합니까? 87년도 민주화 운동, 직선제 개헌 투쟁, 박종철, 이한열 두 열사가 또 이제 있었던 우리 곁에서 떠났던 그런 해인데 그때 뭐 하셨어요? 그때 대목 구경하러 다녔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길거리에서 고생 많이 하셨죠. 수석님은 그때 민주화 투쟁에 이제 일선에 쓰셨던 분이고. 민취협 멤버셨습니까? 아니요, 민취협은 정치인들이 하던 거였고 저야 그때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또 유신 시대에 또 민주화 운동 벌이시다 고초를 겪기도 하셨는데 그럼 그 상태는 어떻게 이른바 국민권이 회복되던 그런 때였습니까? 그죠. 공민권이라고 애매하네. 투표권은 있었고요. 예. 여권은 안 나왔고. 여권은 안 나왔고. 그래서 애는 못 나가고 그러던 시절. 절반의 국민이셨군요. 우리 원희디 노설위원님은요? 저도 출국 금지 상태였었어요.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를 87년 1월달에 갔는데 87 6월 항쟁을 군복을 입고 쳐다봤네요. 그래. 북교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네. 군에서 멸사봉공하셨고요. 네. 자, 우리 유인태 의원님 정치쇼에서 제가 모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한국 정치의 맥을 제대로 짚으시는 분이시고 제가 팟캐스트 하면서 유인태 의원님께 그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나오겠느냐라고 작년 1월 초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예측을 안 했을 시점이었는데 못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대모사를 제가 잠깐 잘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겪어보셨잖아요. 유인태 의원님이 겪어본 사람 평은 잘하시다고 제가 옆에 보니까 사실은요. 정무수석 엽기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별명 저희가 붙여드린 거예요. 저희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DJ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 그 시기 정무수석 계셨던 시절에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저희가 정무수석실이 봉숭아학당이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의원님? 그 청와대 그 비서동 2층에 있었어요. 요즘 후배들 들으면은 조금 속상한 얘기 좀 하면은 저희 때는 이렇게 폐찰 달고 춘추관에서 그 담장 넘어가지고 비서실에 이렇게 들어갈 때요. 시간 정해가지고. 그럼 가면 기자들이 어디 가겠어요? 정무수석실 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층이고 이렇게 모퉁인데 거기 창문 열고 우리 수석님이 담배 딱 피면서 이제 전국을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받아듣고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다음에 평을 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아무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안 돼. 딱 그러면은 영락 없는데 최근 들어서 반기문 총장 얘기 나왔을 때 대선 후보로서 딱 평가하시는 걸 보고 살아 있네. 우리 수석님. 나 느꼈어요 그때. 이 촉이 대단하세요. 우리 유인태. 그때 그런 거 느꼈어요. 저희가 봉숭아학당이라고 오죽하면 그랬어요. 딱 가가지고 수업 받는 학생들처럼 기자들이 볼펜 들고서는 딱 있으면은 느릿느릿하면서 한마디 이렇게 던져줘요. 그거 하나하나가 다 기사였죠. 네, 그 시절 기자들의 벗이었어요. 우리 유인태 의원님이. 기자들이 아니라 짐승들이죠. 또 그러신다. 또 시작이다. 또 이제 만나니까 또 시작됐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엽기수석이라고 그랬어요. 저것들은 인간이 될 확률 100만 분의 1이래매요. 하여튼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때 감사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자, 1995년 당시 지방선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민선일기
자치단체장을 선발하던 때였고 서울에서는 조순 시장 그분이 당선되던 때였고요. 그때 유인태 의원님은 어느 캠프에 계셨습니까? 저야 뭐 당연히 그때는 저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어요. 14대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네. 서울 지역에. 조순 시장을 탄생시킨 주역이었죠. 예. 그때 유인태 의원님은 그 이제 DJ의 이제 명을 받고 조순 시장을 만든 주역이었고. 그렇죠. 예. 뭐 그렇진 않고 전 동교동이 아니라 네. 주역들은 동교동이 주역이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제 조순 시장 만들어 놓고 네. 얼마 안 있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복귀하면서 또 크게 또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복귀는 그 후에 하신 게 아니라 조순 시장을 김대중 전 총재에서 모든 걸 그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렇게 타협을 하고 이랬는데 3당 합당 이후에는 이제 국회에서 뭐 예산 아니고 하면 몸싸움하고 뭐 두드리고 뭐 난리가 나거든요. 굉장히 실망할 때 가령 이 정치 불신이 그러니까 그 91년 이후에 굉장히 증폭이 됐을 때 어느 진영에도 양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던 이 뭐 박찬종 뭐 이 정치 불신이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런 현상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게 한참 지나서 한 저 20몇 년 후에 또 나타난 게 안철수 현상이에요. 사실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그 정치 불신이 고조되면 뭔가 이 뻘밭에 안 있고 구름 위에 신선처럼 이 떠 있는 사람에 대한 신기루 현상이 있어요. 2007년에 문국현 현상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인데 이제 그만큼 뭐 크진 못했죠. 그 두 개에 비하면.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 저 당이라는 건 무리당자인데 그 무리를 이루고 어느 정도 세를 형성해야 되는데 뭐 계속 사람이 같이 하던 사람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치를 접는 게 뭐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거죠. 또 우리 저 수성님한테 또 혼날 또 반론을 또 제시를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제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안희정 파문 때문에 결국은 싸움은 박원순 안철수 싸움이 빅매치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또 돌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상황만 놓고 보면 95년 상황 보세요. 여도 싫고 야도 싫고라고 하는 중간에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40%가 넘었잖아요. 그때 결국은 그 박찬종 후보가 그 바람 타고서 쭉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순 후보가 그때 이겼던 거는 DJP 연합 공천 사실상의 JP의 안목하에 DJ가 찍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 알고 계시요. 짐승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DJP 연합 이후라는 게 아니고 DJP 연합은 97년에 된 거고 그렇죠. 조순 후보가 선거 치를 때 95년이에요. 이때는 JP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충청권 표가 중간에 있었던 충청평 표가 결국은 저희 박찬종과 저기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순으로 몰리면서 42%가 됐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 후보에서 42% 얻었지 않습니까? 조순 후보가. 그게 DJ표, 이른바 호남표만 가지고 42% 됐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도 JP가 YS하고 결별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거기서는 뭐 저기 JP는 뭐 전혀 조순 시장을 뭐 따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않았죠. 네, 그러진 않았죠. 당시 자민련에서 무슨 후보를 낸 충청권 표가 갈 데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제가 없었고.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안철수 자체가 이제 죽은 카드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나와봐야 뭐 소용없다. 몇 표나 얻겠느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분위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 전망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안철수 지금 전 대표인가요? 지금 좀 이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 정치에는 이 적응 못할 사람이다. 적성이 안 맞는다. 다시 원래 가서 뭐 이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하고 자기 큰일 나. 그게 우리 수성님한테 낙제점 받고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 잘못 들어왔다 이 뻘밭에 뻘밭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 우선 보세요. 그땐 총재 아니시지만 김대중 전 총재가 영입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가셨지만 조세영 의원이 원래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그래서 조순 교수하고 조세영 씨하고 경선을 하죠. 경선을. 근데 뭐 그때는 완전히 동교동이 지지하면은
뭐 하나만한 경선이니까요. 예. DJ가 내세우면 하는 거죠. 근데 신의 한 수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저 산신령이라는 그 기자들의 별명, 네. 그다음에 그 당 유행했던 그 대만 미드, 네. 포청천, 예. 조순 시장. 이거 뭐 신의 한 수였잖아요. 근데 조순 시장이 그 다음에 치러진 선거,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이제 당선되던 97년 대선에서는 또 저쪽 당에 가서 이회창 후보를 네. 밀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대선 후보로 가신 원래는 거니까. 꼭 그쪽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예. 뭐 이쪽의 후보로 좀 추대를 해보려고 제3의 후보로 추대를 해보려고 네. 뭐 그 일 하는데도 저도 좀 뛰어다니고 그랬죠. 예. 95년 지방선거 기억이 납니다. 당시 민주자유당, 민자당에서 정원식 후보, 국무총리 지냈던 정원식 후보가 나왔었고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또 출마해서 빅매치였죠. 예. 예. 그러니까 총리, 부총리, 대선 후보 이 정도 급들은 돼야지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정도로 일기 선거였기 때문에 치열했었죠. 예. 결국은 이제 DJP 연합이 밀었던 이제 조순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취자나 저 기억나는 95년 민선시장 일기 그러면 생각나는 건 사실은 삼풍백화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예, 삼풍백화점 무너진 날 현역 시장은 그 기억나시죠? 최병렬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막 현장에 뛰어나왔잖아요. 근데 당선자는 조순 시장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순 시장 당선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요즘 많이 듣던 구호잖아요. 조순 시장 실제로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러셨었어요. 예. 자, 조순이라는 인물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영삼 정부 출범했을 당시 한국은행 총재였는데 쫓겨났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YS와의 대척점 때문에 이렇게 차출한 겁니까? 그건 저 김대중 총재가 하시지 뭐. 전 동교동이 아니라서 그런 건 몰라. 공천을 김대중 전 총재 영입을 해. 그렇죠. 말이 영입이지 이제 딱 찍어서 이제 공천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가 워낙 셌어요. 그렇죠. 무서웠던 건 정원식 여당 후보인 정원식 후보가 아니었었고 네. 무서웠던 건 무소속의 박찬종 후보였었죠. 사실 92년도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 네. 또 그 전으로 또 CF 무균질 우유 네. 이 CF도 찍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죠. 그 이제 그 양반이 그 바바리 코트를 주로 입고 다녀가지고 예. 네. 그걸 우리 때는 그 바바리 현상이라고 그래. 바바리 코트. 바바리 현상. 이번에 저 뭐 안철수 현상처럼 네. 맞아요. 일종의 바바리 네, 코트.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양김이 87년에 결국 분열을 하잖아요. 예. 이제 거기에 많이 실망을 하잖아요. 네. 서로. 그러고 나서 이 특히 95년은 또 YS가 저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예. 진영을 바꿔가고 그러니까 87년에 그 어떤 6월 혁명, 시민혁명의 어떤 그 열광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식죠. 식고 뭐 그 처음에 13대 국회 때는 국민들이 그래도 전반에는 굉장히 열광을 했어요. 예. 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 네. 그 뭐 전부 국회 정치 시작할 때 뭐 멘토가 300명이니 하던 분들 중에 지금 누가 남아 있어요. 네, 그건 그래요. 예, 주변에 사람이 그 후에 젊은 참모들도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네. 우선 네. 당장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핵심 참모들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네. 실은 기성의 어떤 그 정치 문화에 네.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느냐 그건 네. 아니지만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뭔가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그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구실 체질이라고요. 혼자서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게 맞지. 그럼 대표님, 예. 그럼 의원님, 그 정치 근육이 부족하다 이 말씀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라기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저는 결핍이라고 보시는 부분과 오늘 주제가 예. 뭐 안철수 아닌데 예. 아니 뭐 나온 김에 나온 김에 괜히 뭐 그것도 제가 하면 험한 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통합 과정도 보세요. 예. 제가 별로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통합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대요. 예. 근데 그 뭐 극중주의니 해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자고 그런 게 아니라 가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 우선 국민의당이 지난번에 선거에서 저만한 득표를 한 거는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저렇게 의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예. 그 호남에서도 원래 안철수 현상을 지지했던 그 지방선거 때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찍었고 오히려
저 장노년층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그 이제 노무현 문재인 이쪽에 그 호남에 대해서 좀 홀대했다고 하는 뭐 그 표를 얻어가지고 국민의당도 그 탈당해서 나가서 성공을 해서 상당히 이제 이 총선에서 이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고 제3당을 이만큼 그 성공을 했다고 굉장히 거기에서 또 한번 업도해가지고 그 자부심을 갖는데 그 지지층이 전혀 바뀐 거예요. 처음에 그 안철수 현상이 생겼을 때 지지층과 그때 국민의당을 찍어줬던 지지층은 애초에 안철수 지지층이 그대로 이어져 오지 않고 있다. 다 바뀌었죠. 무슨 국민의당 저 호남에서 될 때 우리 당에 뭐 거기다 호남 후보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지방선거 때 조사를 해보면 젊은 층이 전부 그때 그 민주당하고 합치기 전에 안철수 당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호남에서 그때도 이미 2배, 3배 차이로 민주당 후보를 앞섰어요. 근데 그게 전부 젊은 층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2년 후에 총선에서 그때는 결국 민주당과 안철수 이제 대표가 합쳤잖아요. 김한길하고 합쳐 지방선을 같이 치렀는데 2년 후에 그 저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사람들은 그 제가 보기엔 안철수 공보다는 박지원 공이 더 커요. 그렇군요.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구도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선수를 아예 구하지를 못하는 상황. 구해도 질이멸멸한 상황이 되면 결국은 지금 여당에서 이제 박원순 후보가 될지 어느 후보가 될지 경선을 거쳐야 되겠지만 뭐 경선이 본선이란 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선거 구도가 돼서 야권에서 안철수 후보밖에 눈에